여러분 반갑습니다. 최홍련입니다. 자, 일반 물리학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물리학이라는 것은 사실 다른 학문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보통 뭐 생물이라고 한다면 뭐 생명현상의 특성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고, 그리고 또 화학도 원자 수준에서 원자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학문이라면, 물리학은 딱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도 이 다른 학문과 또 과학 쪽에서도 뭐 생물, 화학 쪽과도 좀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걸 느끼게 될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 물리학이라는 것은 아주 본질적인 측면에서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 그리고 또 그 물질과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물리학입니다. 근데 이 물리학이라는 것이 정말 뜬구름 잡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험에서 직접 그 측정들을 통해서 이 법칙이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본질의 실체를 다루는 학문이 바로 물리학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물리는 너무 어려워라는 생각들도 들 거고, 선생님도 공부하면서 그런 마음들이 들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주 매력적인 학문이 바로 이 물리학입니다. 그래서 이 매력적인 학문에 우리 함께 한번 빠져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 시간에는 물리학의 개론적인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물리학이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따질 거고요. 그리고 물리학과 관련된 단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차원의 해석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개론적인 내용들이 나오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이제 앞으로 좀 더 어려운 내용들이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물리학의 분류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자, 기본적으로 물리학이라는 것은 아주 범위가 미시세계인 원자 수준으로부터 시작해서 태양과 그 주위를 도는 행성의 운동을 관련된 그 운동을 해석하는 학문까지 아주 범위가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은 현미경이 발달되지 않았고 원자라는 개념조차 없던 시기가 있었죠. 자, 그럴 때는 이 거시세계에 대해서 물질들의 운동을 해석하는 그런 고전 물리학이 발달을 했어요. 고전 물리학. 얘는 1900년대 이전에는 아주 거시적인 세계에 대해서 물질의 운동을 해석하는 학문이었다면 현대 19세기 이후로는 현대 물리학이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과학자들이 주목하는 부분이 좀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고전 물리학이라고 한다면 1900년대 이전에 우리가 주로 많이 옛날부터 여러분들이 과학 시간을 많이 배웠던 그런 역학들, 고전 역학들이 바로 고전 물리학의 영역에 속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력학, 전자기학 이런 것들을 바로 고전 물리학이라고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역학이라고 한다면 입자들이나 혹은 유체들의 운동을 해석하는 학문이 바로 역학이 되겠죠. 그 다음 뭐 온도나 혹은 열의 이동과 관련돼서 열운동과 관련된 법칙들,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연력학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 전자기학이라고 한다면 전기현상, 자기현상, 그리고 빛이 있죠. 바로 전자기파, 광학과 관련된 그런 모든 학문들도 전부 다 전자기학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 고전 물리학이라고 하고요. 자, 19세기 이후로 훨씬 더 미시세계라든지 아주 작은 입자들이 아주 고속으로 운동하는 것에 대해서 이 고전 물리학만으로는 해석을 해줄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떤 물리학의 한계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발달하게 된 것이 바로 상대성 이론 같은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자, 현대 물리학에 속하는 것은 특수 상대성 이론, 그리고 양자 역학, 그리고 일반 상대성 이론, 이런 것들이 바로 현대 물리학의 영역에 속하게 돼요. 그래서 아주 빠른 입자들, 고속으로 운동하는 입자의 경우에는 그 운동을 해석하기 어렵고 고전 물리학의 이론만으로는 또 그 아주 그런 특이한 운동들을 해석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거시 세계에서 가지고 있던 뭐 시간이라든지 공간, 에너지에 대한 개념들이 아주 뒤집어지는 그런 계기들을 낳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상대성 이론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시 세계에서 적용하던 그런 이론들과는 좀 다른 그런 내용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아주 미시 세계에서 봤을 때
양자 역학이라고 해서 이 현대 물리학이 발달하면서 원자가 더 쪼개지면 뭐 원자핵, 전자들로 이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아주 더 작게 들어가면 쿼크와 같은 아주 작은 입자들이 전부 다 발견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자, 그러면서 현대로 오기 시작하면서 입자들의 이 미시세계 입자들의 운동을 해석을 할 때 아주 다양한 이론들이 등장하면서 거실 세계에서 보는 그런 관점과는 다른 입장으로 이런 과학을 접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대 물리학은 이 고전 물리학이랑 아주 색깔 자체가 좀 특이한 그런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수 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 양자 역학 이런 것들이 지금도 발달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연구되고 있는 학문에 해당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그렇다면 물리학의 분류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물리학에서는 어떤 이런 자연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법칙들을 제안을 하고 그 법칙 가운데서 여러 가지 기본적인 힘들이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힘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힘이라고 하면 중력을 들 수가 있고요. 자, 일단 쓰고 할게요. 두 번째가 전자기력. 다 들어봤던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바로 강한 핵력. 혹은 얘를 강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네 번째가 약한 핵력. 얘를 양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중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자, 기본적으로 지구도 우리 질량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물체들, 나도 여러분도 다 당기고 있잖아요. 자, 이런 힘을 바로 중력이라고 하는데 사실 온 우주에서도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라면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존재해요. 여러분들 만유인력이라고 들어봤죠? 그래서 사과가 높은 곳에 있는 사과가 뚝 떨어지는 것을 통해서 뉴턴이 이 만유인력에 대해서 알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사과가 떨어지고 그리고 질량을 가진 물체들이 무게를 가지고 그리고 또 뭐 심지어 거시세계에서 태양 주변을 행성들이 돌 수 있는 것도 만유인력이 구심력 역할을 해서 계속 끊임없이 원운동을 하는 게 가능하죠. 자, 그래서 이런 힘들, 중력이라는 힘이 존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전자기력이라고 하면은 뭐 전기력, 자기력 이런 힘들을 통해서도 또 물질이 작용하는 힘들을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생물에서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분필로 글씨를 쓰고 그리고 이 분필의 감촉을 느끼고 하는 이런 것들도 우리 뉴런이라고 하는 이 신경세포들이 바로 이 흥분을 전달을 해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명령을 이렇게 이동을 시켜서 명령이 이렇게 글씨를 쓰는 명령들이 다 떨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때도 그 안에서 나트륨 이온이나 칼륨 이온 같은 이온들이 이동을 하면서 일종의 전위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이들이 변화하고 이런 일종의 전기 현상을 통해서 신경에서도 흥분이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리학이라는 것은 물리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생물학, 그리고 요즘은 의학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 물리학이 사용이 되고 있죠. 그 다음 뭐 화학, 그리고 뭐 지질학 이런 부분들 다양한 학문에서 물리학이 모든 학문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직접 물리를 전공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혹은 뭐 공학이라든지 혹은 다른 분야와 관련해서 듣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물리학은 모든 학문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업을 통해서 물리학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잡고 갈 수 있도록 선생님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자기력 다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전자기력 중에서 거기에 기본적으로 전기력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전기력이라는 것은 전하를 띤 입자 사이, 여기다 좀 적을게요. 자, 예를 들어서 플러스끼리는 서로 좋아해요, 싫어해요? 그치, 서로 같은 전하는 싫어하죠. 그러면서 청력이 작용을 하고 또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 이렇게 반대 전하를 띤 입자 사이에서는 서로 끌어당겨주는 인력이 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때 작용하는 힘을 이 전기력의 측면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쿨롱의 법칙 혹은 쿨롱의 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요 전하를 띤 입자가 서로 끌어당기는 거죠. 그럼 각각의 전하량을 Q1, Q2라고 한다면 이 전하량이 클수록 더 세게 잡아당길까요? 작을수록 더 세게 잡아당길까요? 그치, 당연히 클수록 더 세게 잡아당기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때 전하를 띤 입자 사이의 거리에도 이 전기력이 영향을 받겠죠? 이 거리가 가까울수록 셀까요? 멀수록 셀까요? 그치, 당연히 가까울수록 세겠죠? 자, 정확하게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요.
즉 거리가 클수록 전기력은 작아지고 거리가 작을수록 전기력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기력은 F는 K R 제곱분의 Q1, Q2 이런 식으로 해서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얘는 어차피 뒤에 가서 다시 배울 건데 잠깐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여러분들 아까 중력에서 선생님이 만유인력 개념을 얘기를 했었죠. 이 공식이 지금 쿨롱의 힘과 관련된 공식인데 만유인력은 또 어떻게 쓰냐면 F는 G R 제곱분의 M1, M2 이렇게 사용을 해요. 즉 뭐냐면 어차피 K는 상수, G도 만유인력 상수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전체적인 형태가 굉장히 닮은 거 알 수 있죠? 자, 얘는 전기력이라고 할 수 있는 쿨롱의 힘. 그 다음 얘는 지금 만유인력과 관련된 공식인데 전하를 띤 입자 사이에서는 전기력이 작용을 하고 질량을 가진 물체 사이에서는 서로 끌어당기는 만유인력이 존재해요. 그래서 전하량, 이 질량의 개념만 서로 차이가 있을 뿐 전체적인 형태는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는 것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력, 전자기력 이런 것들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힘이라는 거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강한 핵력 가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네 번째는 둘 다 핵력과 관련된 내용인데 핵력이라고 하면은 아주 작은 미시세계에 나타나는 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아마 원자의 개념은 들어봐서 알 테죠. 이 돌선이 원자선을 대안을 했는데 물질을 쪼개다 보면은 아마도 하나도 없어질 거야. 무의 상태가 될 거야. 이렇게 대안을 했던 과학자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아니야. 쪼개다 보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어떤 입자가 나타날 거야 라고 주장을 했던 과학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돌턴이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어떤 작은 입자, 바로 원자의 개념을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 후대에 알고 보니까 원자도 쪼개졌죠.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플러스를 띠는 원자 핵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전자들이 이렇게 돌고 있는 이런 형태로 원자핵과 전자의 존재를 확인을 하게 됐어요. 근데 실제로는 오늘날 양자역학이 발달을 하면서 이런 구조도 이런 원자 모형도 틀렸다라는 걸 알고 있죠. 아마 여러분들 이 뒷부분 나중에 그 현대물리학 가까이 가면은 배우게 될 텐데 최근에는 이 물리학이 발달을 하면서 원자핵과 그 주변에 전자가 있는데 이 전자들이 분포할 확률로 이 원자 모형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비탈 모형 혹은 전자 그룹 모형이라고 하는데 이 전자들이 이 원자의 주변에 어디에 존재할 만한 그 위치를 확률이 더 높은 것, 낮은 것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단지 돌고 있는 이런 단순한 구조는 아닌데 일단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서는 원래 정전기적 전기력이 작용을 하겠죠. 근데 이 플러스를 띠는 원자핵을 좀 살펴보자는 거죠. 이 원자핵이라는 것은 또다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원자핵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치?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양성자는 무슨 전하를 띄어 있나요? 그쵸? 얘는 플러스 전하를 띄고요. 중성자는 중성을 띄어요. 그래서 원자는 기본적으로 이 양성자가 플러스 전하를 띄기 때문에 원자핵 자체가 플러스 전하를 띄는 거고 그 주변에 있는 전자들이 마이너스 전하를 띄어서 정기적으로 중성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이 원자핵이 플러스를 예를 들어서 양성자, 플러스를 띄는 양성자가 3개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주변에 바로 옆에 중성자들이 이렇게 또 4개 있어서 원자핵을 구성한다고 할게요. 그럼 보통은 양성자가 이렇게 있고 주변에 전자들이 있을 텐데 자, 기본적으로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기력의 입장에서 본다면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 사이에서는 서로 반발력이 작용을 해야지 정상이죠. 실제로도 반발력이 나타나요. 플러스끼리는 서로 싫어한다니까요. 하지만 우리 원자핵이 쪼개졌다는 얘기 잘 못 들어봤죠. 즉 뭐냐면 아주 특수한 상황, 핵분열 이런 식의 상황이 아닌 이상은 원자핵의 경우에는 아주 단단하게 어떤 힘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데 즉 플러스끼리 이 반발력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힘에 묶여 있는데 그 힘을 뭐라고 하냐면 강한 핵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강력이라고도 하고요. 혹은 강한 상호작용력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굉장히 큰 힘으로 이 양성자와 중성자, 얘들을 핵자라고 하거든. 핵자들이 단단하게 묶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약한 핵력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얘들 중에서 어떤 원소들은
그 원자핵에서 일부 전자나 혹은 양전자 같은 걸 방출하면서 원자의 핵의 종류가 아예 다른 원소로 바뀌는 경우들이 있죠. 핵분열 같은 걸 통해서 그때 나타나는 힘을 바로 약한 핵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힘은 이 네 가지로 구성을 할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중력, 그 다음 만유인력, 강한 핵력 혹은 강력, 약한 핵력, 양력 이 네 가지로 표현을 해서 자연계의 모든 기본적인 물리에서 존재하는 그런 힘들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그렇다면 가장 큰 힘은 누구일 것 같아요? 그쵸, 강한 핵력이에요. 얘가 1등이에요. 가장 큰 힘이 강한 핵력이에요. 바로 양성자, 중성자를 묶어주는 힘이 제일 세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큰 힘이 바로 전자기력. 약한 핵력이 세 번째고요. 중력이 의외로 좀 작은 편이에요. 상수가 만유인력 상수도 굉장히 작은 편이거든요. 자, 그래서 자, 중력이 가장 작은 네 번째. 이렇게 해서 상대적인 크기 나타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힘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테마, 물리량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자연현상들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정량적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물리량이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물리 법칙들을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뭐 질량이라든지 길이, 뭐 시간 이런 것들 전부 다 물리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할 때는 단위로 많이 표현을 하죠. 그래서 물리량에서 아주 기본적인 단위를 기본 단위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기본 단위라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자, MKS 라고 해서 자, m이라고 한다면은 보통 스몰 m을 많이 쓰긴 하죠. 바로 길이의 단위. 길이라는 물리량을 미터 단위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K는 킬로그램의 앞글자를 딴 거야. 그래서 킬로그램이라는 것은 질량의 단위를 킬로그램이라고 많이 사용을 하죠. 그 다음 시간의 단위로는 초 단위를 사용을 해서 얘들이 물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위를 표현을 하는데 사실 이것만으로 물리 법칙들을 설명을 하기에는 부족하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어떤 것들이 더 도입이 될 수 있냐면은 여기에서 뭐 전류, 전기 현상을 설명할 때 전류라고 한다면 암페어 단위를 쓰고요. 그 다음 광도, 빛의 밝기 뭐 이런 거 나타낼 때는 칸델라라는 단위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 온도를 나타낼 때는 켈빈, 절대 온도의 단위, 얘를 또 추가적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수소 1몰 이런 식으로 물질의 양을 나타낼 때는 특히 미시세계에서 몰이라는 단위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6.02 곱하기 12, 23승계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을 때를 1몰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기본 단위, 물리에서 사용하는 기본 단위라고 할 수 있는데 얘들을 전부 다 합쳐서 SI 단위계라고 표현을 해요. 자, 얘는 1960년 국제위원회에서 지정을 한 건데 나라마다 전부 다 어떤 나라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길이의 단위로 피트를 사용을 하고 얘를 또다시 미터로 환산을 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물리에서 기본 단위를 지정을 합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바로 SI 단위계를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여기 길이, 질량, 시간 요 세 개를 요 약자를 따서 MKS 단위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MKS 단위계에서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을 네 가지를 더 집어넣어서 SI 단위계로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물리량들은 이렇게 기본 단위로 전부 다 표현을 해요. 그 다음 추가적으로 만일 길이를 또 센티미터 단위를 사용을 하고 질량을 그람 단위로 사용을 할 때는 요 앞에 약자를 따서 CGS 단위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주로 우리가 물리에서 다룰 때는 MKS 단위계 이렇게 미터, 킬로그램, 세크 요 단위계와 나머지 얘들을 집어넣어서 바로 SI 단위계로 대부분의 물리량을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로 표현이 안 되는 물리량들은 그럼 얘들을 잘 조합을 해서 나타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요 7가지를 기본 단위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걸 조합을 해서 나타낸 단위는 유도 단위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유도 단위라는 단어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지를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되는 속력, 속도 같은 것들은 보통 미터 퍼 세크 단위를 사용을 하죠. 자, 미터 퍼 세크 이런 것들은 기본 단위를 조합을 해서 만든 단위여서 유도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가속도라는 것은
속도를 시간으로 한 번 더 나눠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시간으로 한 번 더 나눠줬으니까 미터 퍼 세컨이 되고 이렇게 사용을 해줄 수 있어요. 그 다음 뭐 밀도, 여러분들 화학에서도 밀도 개념 많이 나오죠. 자, 밀도라는 거 공식 혹시 아세요? 밀도. 얘는 부피당 질량을 나타내는 개념이에요. 부피당 질량. 즉 뭐냐면 어떤 애는 덩치가 크고 어떤 애들은 덩치가 작으니까 아무래도 덩치가 큰 애가 무거운 경우가 많이 있죠. 이건 좀 서로 비교하는 게 좀 불공평해 해서 똑같은 부피로 맞췄을 때 같은 부피로 맞췄을 때 질량을 비교하는 개념이 바로 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하는데 질량의 단위, 부피의 단위 집어넣어서 지금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근데 부피라는 게 또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이 기본 단위로 표현을 한다면 그쵸?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가 바로 부피를 의미하는 거니까 얘 거리 단위 미터를 세제곱 해주면 부피 단위로 표현을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부피 단위라고 한다면 뭐 킬로그램 세제곱 미터,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본 단위, 이 SI 단위를 통해서 바로 유도 단위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거기 그 교재에서 보면은 중간에 길이나 시간이나 그리고 또 질량이 처음에 어떤 식으로 제한이 됐는지 나오는데 요건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지우고 그 다음 지수 표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 물리학의 범위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했죠. 자, 예를 들어서 원자 수준으로서 어떤 물리량을 지금 표현을 하려면은 얘가 수치가 굉장히 작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0.00000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붙죠. 그럼 보통 이걸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뭐 10^-3승, 10^-9승 뭐 이런 식으로 지수화시켜서 많이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 일반 물리학을 배우면서 굉장히 수치들이 쪼잔한 수치들을 많이 보게 되실 거고요. 그 다음 0이 많이 붙어있는 이런 경우를 많이 보기 때문에 얘를 지수로 바꿔서 표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점점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이 거시세계, 예를 들어서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미터로 표현을 한다면 공이 굉장히 많이 붙겠죠. 이런 식으로 이 거시세계를 표현을 할 때도 수치가 아주 커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수를 이용해서 많이 나타내는데 이 지수들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이걸 간단하게 기호로 표현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1000이라고 한다면 1000을 간단하게 킬로로 표현하는 건 아주 익숙하게 많이 들어봤죠. 예를 들어서 1km라고 하면은 미터 단위로 그냥 환산을 했을 때 1000m에 해당하죠. 즉 1000을 대신해서 킬로라는 그런 기호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0^3승 1000은 킬로라는 기호로 표현을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 100만에 해당하는 10^6승 요 3승, 6승, 9승 단위가 주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10^6승에 해당하는 것은 그치 메가 익숙하죠. 자, 그 다음 10^9승에 해당하는 것은 기가라는 기호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큰 수치들을 지수로 표현하거나 기호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주 작은 미시세계에서 10^-3승, 10^-6승, 10^-9승도 기호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10^-3승이라고 하면 얘는 밀리 라고 표현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10^-6승은 마이크로. 예를 들어서 1마이크로미터 하면은 10^-6승 미터구나. 이런 식으로 환산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0^-9승이라면 얘가 나노. 들어봤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지수를 기호로 표현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물리를 하면서 점점 익숙해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 표 아래쪽에는 크기의 정도 추정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이 물리학이라는 것은 사실 아주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한 학문이라고 했었죠. 하지만 또 의외로 증명하고 하는 과정에서 특이하게 얘를 이 크기의 정도로 퉁쳐서 표현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뭐 별의 개수, 밤하늘에 있는 별의 개수, 지구가 붙은다면 이걸 다 일일이 세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한 구획을 특정을 해서 얘를 전체 하늘의 면적을 생각을 해서 뭐 약으로 표현을 한다거나 물리학에 있어서도 얘를 어차피 너무 큰 수치나 너무 작은 수치는
한 개, 두 개까지 일일이 세고 있는 게 별 의미가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크기의 정도로 그냥 약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그냥 여러분들이 앞으로 물리 문제를 계산을 할 때 점점 더 익숙해지실 거예요. 선생님 그거는 오히려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거는 너무 이거 밑에 생략을 많이 하고 너무 대충 수치를 나타내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싶은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물리학에서는 오히려 증명을 하거나 혹은 어떤 수치들을 계산을 할 때 이렇게 대략으로 표현을 해서 크기의 정도로 많이 나타내요. 그래서 대략 요 정도의 크기다라고 표현을 해도 전부 다 맞는 것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크기의 정도로 물리학에서는 많이 나타내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차원의 해석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 SI 단위계와 관련된 내용들, 이 단위들이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간혹 이렇게 이 물리에서의 여러 가지 물리량을 차원으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원의 해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익숙해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어서 뭐 앞으로 단위는 여러분들이 자주 계속 물리 공부하면서 접하게 되겠지만 차원을 해석하는 문제는 이 차원의 해석에 관련해서 좀 국한해서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차원을 해석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으니까 금방 익숙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이번 시간에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차원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어떤 거냐면은, 자, 차원. 자, 우리가 좀 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MKS 단위계 이런 것들을 합쳐서 전체적으로 뭐 SI 단위계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피트나 혹은 파운드 이런 단위를 사용하는 영국 단위계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단위계 말고 물리량들을 그냥 물리량 자체의 그 성질로 표현을 하는 걸 바로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자, 킬로그램이라는 것은 얘가 단위가 킬로그램이죠. 바로 질량의 단위죠, 질량. 근데 얘를 단위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질량을 그냥 M이라고 표현을 하면 얘는 차원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질량은 M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 길이는 단위로는 보통 미터 단위를 사용을 했죠. 근데 얘는 길이의 단위는 미터지만 단위계로 표현을 한 게 아니라 차원으로 해석을 하면 L이라고 표현을 해줘요. 질량은 M, 길이는 L. 그러면 또 하나 남은 게 지금 시간 남아있죠? 자, 시간은 단위로는 보통 초 단위를 많이 사용을 했죠? 근데 얘를 차원으로 표현한다면 T라고 많이 표현을 해서 이렇게 MLT로 표현을 하면 바로 차원으로 이 물리량들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는 길이를 두 개 곱해주면 면적이 되는 거죠? 자, 면적의 차원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길이 두 번 곱해줬으니까 L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줄 수 있어요. 혹은 뭐 속도 V의 차원은 어떤 식으로 나타내 줄 수 있냐면 자, 단위를 생각하면 차원을 환산하는 게 굉장히 간단해요. 단위라는 것은 속도의 단위는 보통 그쵸 미터 퍼 세크를 사용을 하죠. 자, 미터라는 것은 길이의 단위. 자, 길이로 옮겼어요. 차원으로 바꿨어. 그 다음 세크라는 것은 시간의 차원인데 퍼 세크 나누기 분수 형태죠. 그래서 t의 마이너스 1승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는 LT의 마이너스 1승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도 이 차원에서 또 중요한 개념들이 힘의 차원, 그 다음 에너지의 차원 이런 것들이 또 유용하게 사용이 많이 되거든요. 자, 힘이라는 것은 자, 어떻게 나타내 줄 수 있냐면 일단은 단위는 뉴턴 단위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SI 단위계로 표현을 해주자면 F는 MA에서 M이 질량이죠. 그래서 단위로 표현을 한다면 얘가 킬로그램, A는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의 제곱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거든요. 자, 얘를 차원으로 한번 고쳐볼게요. 자, 킬로그램이라는 것은 질량이니까 어떻게 나타낼까요? 그치? M은 미터는 거리니까 차원으로 나타내면 L 그 다음 얘는 세크는 시간이니까 t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나타내면 힘을 차원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mlt의 마이너스 2승 됐나요? 자, 그 다음 에너지를 차원으로 환산을 하면은 에너지라는 것은 자, 사실 에너지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근데 에너지 중에서 일단은 물리 상수가 없는 에너지를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제일 간단한 것은 에너지를 일과 상통하는 개념으로 생각해서 내가 어떤 물체에 일 에너지 정리에 의한다면 내가 어떤 물체에 일을 해주잖아요. 자, 그러면 그 물체가 에너지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일의 측면에서 생각하면 간단하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 생각을 하면 되니까
힘의 차원, 여기 ml t의 마이너스 2승에서 거리 곱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ml 제곱 t의 마이너스 2승.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자, 단위로 나타내면 보통 줄 단위니까 얘를 힘 곱하기 거리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에너지 차원을 환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위로 주로 간단하게 나타내고 에너지도 지금 SI 단위로 표현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차원으로 mLT로 에너지를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혹은 또 밀도 같은 것도 밀도 아까 했죠? 밀도는 공식이 부피분이 질량이었고 단위로 나타내면 아까 킬로그램, 얘가 킬로그램 세제곱미터,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렇게 나타냈죠. 자, 밀도라는 것을 차원으로 환산을 해보면, 자, 밀도를 로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차원으로 환산을 해보면 킬로그램은 m, 그 다음 얘는 거리 개념인데 마이너스 3승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통은 대부분은 단위를 가지고 역으로 차원으로 해석을 해주면 굉장히 간단하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조금 어려운 내용이 나온다면 두 번째는 이제 물리상수를 차원으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에너지 할 때 에너지 종류 굉장히 많다고 했죠. 뭐 내가 일을 해둬서 운동 에너지를 가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해주면 위치 에너지 가질 수도 있고요. 혹은 탄성력에 의한 에너지 이런 것도 가질 수 있을 텐데, 혹은 뭐 만율력에 의한 에너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만율력에 의한 에너지라고 한다면 G라는 만율력 상수가 들어가죠.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따질 때도 K라고 해서 탄성 계수라는 물리 상수가 들어가요. 이 물리 상수, G나 K, 뭐 H, 플랑크 상수 이런 것들 전부 다 그 안에 그 상수 안에 차원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차원을 환산을 해줄 때는 물리 상수가 없는 공식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에너지 할 때도 그냥 힘 곱하기 거리 개념으로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렇게 간단한 공식으로 차원을 변환을 시켜주면 되고요. 그 다음 이 물리 상수들도 차원으로 변환을 시켜줄 수 있는데, 이때는 물리에서의 공식을 이용을 하면 간단하게 변환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물리량들은 그냥 단위만 차원으로 전환을 해도 간단하게 차원으로 해석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조금 복잡한, 예를 들어서 만율력 상수 같은 거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만율력이라는 건 선생님 아까 나타냈죠? 어떻게 나타냈어요? 그쵸? G, R 제곱분의 M1, M2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자, 얘를 힘이니까 만율력 중에서 힘 중에서 만율력에 대해서 표현을 한 거니까 힘의 가장 기본적인 공식 MA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때 한 물체의 질량이 둘 다 M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약분될 수 있겠죠. 어떤 물체의 가속도 계산할 때 얘 질량이랑 얘 질량 하나 같아질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소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자, 얘를 이 만율력 상수를 한번 차원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은 얘만 빼고 나머지 다 보내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다 보내면, 자, 질량, 어차피 차원 나타낼 때는 이렇게 M1, M2 이런 것 자체도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질량이 분모로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 R 제곱 곱하기 A 이런 식으로 변환이 가능하죠. 혹시 공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 2분의 1 뭐 이런 상수 들어가도 그런 것들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차원으로 해석을 해줄 때는 2분의 1 이런 것들도 다 생략하고 그냥 간단하게 내가 차원으로 해석할 때 필요한 요소들만 남겨주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남겨줬을 때 얘가, 자, 만율력 상수 G의 차원은 얘가, 자, M이 지금 질량이죠, 질량. 그러면 M이 분모에 있어서 마이너스 1승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R은 거리의 개념이죠. 그래서 LA 제곱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의 개념이 얘가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죠. 그래서 미터 거리의 개념이 하나 더 들어가기 때문에 3승 이렇게 돼요. 퍼 세크의 제곱 하면은 T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만율력 상수의 차원은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자, 차원을 해석을 할 때 일반적인 물리량들은 그냥 단위를 해석을 해주면 단위를 차원으로 변환을 시켜주면 되고요. 즉 질량은 M으로, 그 다음 거리는 L로, 시간은 T로 변환을 똑같이 시켜주면 되고요. 그 다음 만율력 상수, 이런 물리 상수의 경우에는 공식을 먼저 생각을 하세요. 공식을 먼저 간단한 그 물리 법칙에다가 접목을 시켜서 이 물리 상수만 놔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우변으로 보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해당하는 차원을 똑같이 대입을 하면은 우리가 쉽게 물리 상수들도 차원으로 해석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이제 좌표계와 관련된 내용들 나오고 있거든요. 자, 좌표계와 관련된 내용들은 어떤 거냐면, 자, 이것도 여러분들 익숙할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익숙한 좌표계는 X축, Y축으로 나타내는 직각좌표계가 익숙해요. 그래서 X축, 그 다음 Y축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 어떤 물체의 위치를 여기 P점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 기준점 5점을 기준으로 X축 방향으로는 몇 미터, 뭐 얘를 X미터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 Y축 방향으로는 몇 미터. 그래서 이 점의 위치를 표현을 한다면 X, Y 이런 식으로 직각좌표계로 표현을 해줄 수 있죠. 자, 그래서 아마 수학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식으로 X, Y라고 표현을 해주는 방법이 바로 직각좌표계에 의해서 물체의 위치를 표현을 해주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 또 하나의 방법은 이 5점으로부터 P점까지 자, P점까지 이 거리를 R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X축에서부터 요 R까지 나타내는 각을 세타라고 표현을 해서 바로 평면 극좌표계로 표현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얘는 R과 P점까지의 거리 R과 세타, 각으로 표현을 하는데 특이한 것은 이 세타가 X축으로부터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루는 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몇 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지를 표현을 해줘요. 자, 예를 들자면 얘를 평면 극좌표계로 나타낸다면 자, 일단 삼각함수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삼각함수에서 얘를 R이라고 하고요. 자, 가로를 X, 세로를 얘를 Y, 여기도 Y 동일하게 나타내 볼게요. 자, 그 다음 요 각을 세타라고 표현을 하자면 자, 우리 기억을 더듬어서 삼각함수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자, 사인 세타라는 것은 그쵸, 빗변분의 높이에 해당하거든요. 자, 그래서 얘는 R분의 Y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코사인 세타에 해당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그치, 얘는 빗변분의 바로 옆에 있는 변으로 나타내 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R분의 X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탄젠트 세타도 마저 해볼까요? 탄젠트 세타는 바로 옆변분의 높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X분의 Y 이렇게 하면 바로 탄젠트 세타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여기에서 한번 자, 우리가 X, Y로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R과 세타로 표현을 해보려고 하잖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Y, 요 대각선 길이 Y를 표현을 해보자면 얘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Y는 R 사인 세타 이렇게 변환을 시켜서 나타내 줄 수 있겠죠. 즉 여기 지금 똑같이 선생님 적었죠. 그러니까 Y라는 것을 내가 Y의 길이를 모를 때도 R, 세타 마주보고 있으면은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 Y의 길이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여기에서 또 X 방향으로 이렇게 고친다면 X는 R 코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옆에 있는 변 X의 길이는 R 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삼각함수에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볼게요. 바로 옆에 있는 변의 길이를 모를 때도 B변의 길이 R과 세타로 표현을 해줄 수 있는데 세타 바로 옆에 있는 변의 길이는 R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는 거죠. 됐나요?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아까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 이렇게 나타냈죠? 자, 여기에서도 이 방향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얘를 탄젠트 세타로 각으로 표현을 해주면 이 점의 위치가 훨씬 더 정확해져요. 그래서 이때 탄젠트 세타는 여기를 좀 지울게요. 자, 따라서 탄젠트 세타는 이때 X분의 Y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면 이 지점 P점의 위치 방향까지 정확하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때는 R의 제곱은 얘가 바로 삼각함수 얘기했을 때 얘를 직각삼각형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표현을 해줬죠. 자, 그러면 얘는 R의 제곱은 바로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R이라는 것은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거죠.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좌표계로 어떤 물체의 위치를 표현을 해줄 수 있는데 이렇게 X, Y 축을 가지고 바로 직각좌표계로 표현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R과 세타를 통해서 평면 극좌표계로 표현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대표적으로 SI 단위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또 차원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주로 개론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었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벡터에 대한 내용도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실제로 운동학과 관련돼서 물리다운 내용들을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